네,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 이제 마지막 중단원인 네 번째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상업 및 소비 공간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상업 및 소비 공간의 변화. 옆에 사진을 보시면 대형 이 쇼핑몰이 보이시죠? 자, 이런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이나 우리 마트들 또는 편의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과 또는 실제적인 어떤 분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해요. 학습 목표입니다. 상업 및 소비 공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다. 우리 예전보다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지만 요즘에는 대형마트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인터넷 쇼핑몰, 그러니까 무점포 업체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업 및 소비 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미리 보기는 상업의 입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를 하나 열었다. 근데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백화점을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럼 백화점은 어디에다 입지시켜야 될까? 그런 겁니다. 상업과 소비 공간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상업의 입지. 자, 상업의 입지.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선 경제적 요인은 접근성. 우리가 가게에 올 때 사람들이 더 얼마나 쉽게 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집값, 어떤 임대료 같은 것들도 포함하겠죠. 그리고 유동인구. 아무래도 우리 가게 앞으로 또는 마트 앞으로 백화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냐 유동인구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적의 이익도 있어요. 여러분들 비슷한 업종들끼리 또 모여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죠. 먹자골목 이런 것들 대표적인 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은 도시의 성장, 아무래도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또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상업도 함께 성장을 하게 되죠. 또 소비자의 생활 방식이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매일 그 먹은 음식들을 매일매일 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형마트에 들려서 최소한 일주일치, 뭐 길게는 한 달치 음식을 큰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우리가 소비를 하죠. 자, 그리고 뭐 예전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교통통신의 발달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 과거에 없었던 지하철역 근처가 굉장히 이제 요즘엔 중요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교통 시스템들 또는 교통로가 놓이면서 그런 자리들이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상점 입지에서 유리한 조건들 또는 또 상점 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게를 차렸을 때 그 가게가 망하지 않고 있기 위한 어떤 조건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용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최소 요구치라는 거 있습니다. 이 최소 요구치의 개념을 좀 이따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라고 하면 서비스 또는 물건입니다. 그런 서비스나 물건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 상점에 어디 있는 사람들까지 와줄 수 있느냐.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점이 유지되려고 하면 적어도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가 같거나 또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를 들어가면서 선생님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상권이라는 개념. 결국엔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재화의 도달 범위. 넓은 상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넓은 재화의 도달 범위. 자, 주로 이제 이런 것들 밑에 한번 보세요. 귀금속, 그쵸? 귀금속이라든지 다이아몬드 나오네요, 그쵸? 그 다음에 명품, 명품.
이런 것들 진짜 좀 약간 허영이기도 하지만 하나 정도는 갖고 싶죠, 여러분들. 백 하나 들고, 그쵸? 자, 이런 것들 자주 구매합니까? 아니죠. 구매 빈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점이 유지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구매할 그 시점이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와줘야지만 이 상점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또 인구가 그러니까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가 큰 거죠. 이런 거 워낙 귀금속 같은 것들, 명품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비싸고요. 하지만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점 유지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인구라든지 판매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발달된 곳에 주로 이런 귀금속 매장이나 명품 매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상권을 한번 보세요. 컵라면 우리 매일매일 지금 사 먹을 수 있죠. 또 이런 생필품, 세제 같은 것들 구매 빈도가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구가 적어도 유지가 되죠. 최소 요구치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예입니다. 예. 자, 이게 그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빵 좋아하거든요. 네, 용호 베이커리 제가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선생님 퇴직하고 만약에 내가 빵집을 하나 열겠다. 그랬더니 이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빵집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한 달에 선생님이 이제 가게를 얻고 거기에 재료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내고 하니까 200만 원이 드네요. 결국엔 200만 원이 뭐가 되겠어요? 이거 안 팔면, 이만큼 안 팔면 망하는 거죠. 최소 요구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빵 한 개의 평균 가격은 500원입니다. 선생님 좀 싸게 팔려고 합니다. 자, 적자가 안 나야 됩니다. 결국엔 적자가 안 난다는 건 수익도, 순수익도 0원인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빵의 개수는 얼마만큼 팔아야 될까요? 자, 200만 원어치 팔아야 됩니다. 근데 빵 한 개 500원입니다. 했더니 총 몇 개인가요? 4,000개가 나옵니다. 이 4,000개도 바로 최소 요구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리는 어떤 공간적인 범위가 필요하거든요. 주민 한 명이 한 달에 평균 빵 구입 개수가 4개라고 칩시다. 자, 주민 한 명당 한 달에 4개 사줘요. 그러면은 총 선생님 주변에는 빵집 주변에 몇 명이 살아도 되죠? 1,000명이 거주하면 되죠. 요 1,000명도 바로 뭐가 됩니까? 최소 요구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00만 원, 4,000개의 빵 판매, 1,000명 전부 다 최소 요구치적 개념입니다. 자, 용호 베이커리가 가운데 있고요. 우리 집 주변에 몇 명이 사는 범위, 1,000명이 사는 범위, 요게 바로 최소 요구치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선생님 집에 이제 빵 사러 오는 사람들은 1,200명이 사는 범위까지 와요.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되죠. 자, 그러면 용호빵집은 몇 명 정도? 요 200명, 그쵸? 200명 정도의 요만큼 수익이 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되시나요? 이건 뭐 사례를 든 겁니다, 선생님이요. 자, 근데 이제 상업 공간, 우리 주변의 공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 만약 용호 베이커리 주변에요, 아파트가 세워져서 인구 1,000명이 증가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 플러스 몇 명? 1,000명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 인구 밀도가 2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요구치가 1,000명만 있어도 되니까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축소된다. 더 좁은 공간에서도 나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최소 요구치를 맞춰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두 번째요. 용호 베이커리 동네가 부자가 되어서 소득이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빵을
2배로 사줍니다. 자, 아까 전에는 선생님이 한 명이 4개의 소비에서 이제 한 명이 몇 개의 소비로 바뀐 거예요? 8개의 소비로 바뀐 거죠. 부자가 됐으니까,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자, 그러면 몇 명만 있어도 됩니까? 500명만 있어도, 그쵸? 아까 전에 1000명이었는데, 그쵸? 지금은 500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최소요구치 자체가 줄어들었죠? 그럼 범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요구치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범위가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동네나 인구가 많은 곳에 가게 되면은 상점이 여러 개 생길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 같은 거예요. 그만큼 사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고 소비가 많다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지하철역이 생겼다네요. 그래서 2배 먼 지역에서도 빵을 사러 줄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증가하는 거죠. 확대되는 거죠. 확대된다. 자, 이렇게 각각의 어떤 지역의 변화가 최소요구치라든지요, 재화의 도달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 꼭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결국엔 시장은 상점이, 그쵸? 상점이 모여있는, 소비 공간이 모여있는 곳이죠. 자, 교통이 발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하철역,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구매력이 증가한다. 뭐 다르게 말하면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최소요구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상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상점들이 생기고요. 또는 최소 요구치가 아주 큰 최소 요구치가 큰 상점들이 새로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소득이 증가하고 하면요, 예전에 없던 백화점이 뭐 새로 생긴다든지 대형마트가 새로 생긴다든지 명품 매장이 새로 생긴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상점의 입지로 한번 가볼까요? 상점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서 또는 상품의 구매 빈도와 가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뭘 파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크기의 상점을 유지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용품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상점 수가 많죠. 결국에 뭡니까? 최소 요구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최소 요구치가 작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소비자가 분포하는 곳에 그대로 같이 가면서 분산 입지하는 거죠. 모이기보다는 분산돼서 이 주거지에 이렇게 분산돼서 입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한 고가는 어떻습니까? 고가의 전문 상품은 상점 수 자체가 적어요.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 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화도달 범위가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특정한 곳에 집중하는 경향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매장들은 주로 이렇게 집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 또는 명품 매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전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 도시로 봤을 때는 도심이나 부도심 같은 곳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상업과 소비 공간의 변화, 상업의 입지 변화, 우리 좀 전에 인구 증가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교통통신의 발달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는 소비 형태의 행태, 어떤 소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의 변화는 어떻게 주는가. 자,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오일장 같은 거요. 오일장 같은 전기시장에서 자,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항상 열려있는 상설시장이 증가를 하죠. 교통통신의 발달, 시공간의 제약이 이제 완화되면서 상권이 더 넓어지고, 또는 상품의 유통 구조가 아주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무점포 업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그렇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소비 행태,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이제 담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가의 쇼핑 같은 것도 쉽게 이루어지고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필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는 어떤 종합 쇼핑 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우리 자료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인구가 많을수록 또는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작은 겁니다. 우리 서울 보세요. 치킨 전문점 같은 경우에 서울은 0.1km 제곱 요거마다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왜?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마 치킨점이 오히려 서울에서 하나 열 때 더 많이 돈이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0.1km 평방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있는 거지만 강원도는 인구 밀도가 적잖아요. 그 다음에 유동인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13.42km 제곱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듬성 이렇게 치킨 전문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대도시나 광역시 이런 곳에 이 상점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있다.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최소 요구치가 오히려 재화의 부담 범위보다 크면은 이 부분이 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최소 요구치 범위보다 재화의 부담 범위가 더 넓으면은 상점이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전통 오일 시장 왜 5일마다 장이 열렸겠습니까? 매일매일 열어봐야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점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일마다 사람들을 모아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을 파는 이 장돌뱅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는 이날 온 거지만 매일매일 다른 곳을 이동하면서 다니겠죠. 그쵸? 그래서 자, 어떤 상업 지역들이 있다면요. 자, 요 동네들이 있다고 봅시다. 동네들이 있어요. 자, 동네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 만약에 1일날 갔다면 이 장돌뱅이는 옆에 동네에 2일날 가는 겁니다. 요 2일날 갔다면 그 옆 동네는 다시 3일날 가는 거고요. 또 옆 동네로는 4일날 바로 그 다음날 가고요. 자, 요 동네로는 다시 5일날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동네에서는 6일날 가겠죠. 그럼 여긴 7일, 여기는 8일, 여기는 9일, 여기는 10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6장, 27장, 38장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산이 27장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대부분 이런 상설시장 항상 문을 이렇게 열고 있어도 상점이 유지가 될 만큼 소비할 수 있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교통이 발달된 곳에 있다. 이 뜻이죠. 소비 공간의 변화입니다. 자, 이 부분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좀 잘 봐둡시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아울렛 매장, 복합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두 개 정도는 다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대형 아울렛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모다 아울렛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이제 대구만 가더라도 이시아폴리스에 뭐 이렇게 롯데 아울렛 뭐 이런 것들 있죠. 좀 큰 규모의 비슷한 어떤 업종들끼리 대규모로 모여서 상점들의 어떤 군집을 이루는. 자, 그다음에 복합 쇼핑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영등포역 근처의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한번 사진으로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곳들이 이제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쭉 나오는데, 백화점은 도심이나 부도심 같은 곳에, 대형마트는 대규모의 주거지역 근처, 대형 아울렛은 넓은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집가는 저렴하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곳.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합상업시설은 좀 전에 우리 영등포역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거기 타임스퀘어 같은 곳 또는 신도시 어떤 상업지구 같은 곳에 자주 들어서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도심이에요. 도심. 자, 여기 지금 우리 명동 성당 보이고,
여기가 바로 명동입니다. 명동. 자, 이런 곳에 이제 도심이 되겠죠. 도심. 자, 이런 곳엔 뭐가 많이 들어선다고요? 백화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쵸? 백화점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 신세계 백화점 보이십니까? 요거.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미치코시 백화점 해가지고 우리 그 영화 전지현 나오는 암살 거기에 등장했던 백화점이 바로 요 지역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롯데백화점 본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심이나 부도심 지역에 주로 놓이게 된다는 거. 자, 그다음 뭐 이런 그 백화점 내부에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파는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자, 대형마트 여러분들 주로 어디 많이 있지 않은지 알겠죠, 그렇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확실하게 소비하는 어떤 상품 종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생필품들을 주로 구매하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좀 넓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이 넓은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주차장이 넓게 필요로 하는 어떤 주거지 근처에 그래도 좀 높은 층수는 아니죠. 한 기껏 해봐야 한 3, 4층까지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꼭 주차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자, 이게 바로 대형 아울렛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속도로예요. 접근성이 좀 좋죠. 고속도로 주변에 이렇게 넓은 이런 아울렛 매장을 가지게 됩니다. 와, 넓은 아울렛 매장에도 엄청난 주차장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 전부 다 뒤에 고속도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영등포역 앞에 있는 타임스퀘어. 이렇게 복합 쇼핑 공간입니다. 요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복합 쇼핑 공간. 호텔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대단합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옛날에 런닝맨에서 한번 여기서 촬영했던 거 영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통신 판매,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가 많아지면서 소셜 커머스, 우리 쿠팡 같은 거 예를 드시면 되겠죠. 무점포 상점 증가하고 택배 산업 증가합니다. 자, 기존의 소규모 상점이나 전통시장, 중소도시 상권들은 많이 위축되게 되죠. 여러분들도 구미도 뭐 참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도시로 다 이렇게 상권이 다 쏠려가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 거래액 엄청 치솟았죠. 특히 최근에 아마 통계 자료가 나오면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많은 온라인 쇼핑의 증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온라인 시장 규모입니다. 자, 이게 지금 2022년도에는 지금 도대체 조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선생님 이거 조금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마켓 11번가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네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쇼핑 앱으로 본다면은 뭐 쿠팡 엄청 많네요. 그렇죠? 당근마켓 요거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죠. 자, 백화점과 편의점의 입지 대구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요 A가 뭡니까? 여기 대구역에 있고 요런 데 이렇게 있네요. 그쵸? 여기 몇 개. 선생님 집 근처가 바로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요쪽 근처에 선생님이 살아요. 요 동네 선생님이 사는데 좀 백화점이라 좀 가깝죠? 요게 바로 뭡니까? 여기 바로 백화점. 여기 대구역에 있는 게 롯데죠, 롯데. 그렇죠, 롯데백화점. 이쪽에 있는 게 현대백화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동대구역에 있는 게 이게 신세계백화점이 되겠죠. 자, 근데 뭐 엄청 많은 요 B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편의점이 됩니다. 자, 백화점의 개수가 훨씬 적죠? 편의점이 훨씬 많고요. 자, 그래서 우리 주요 소매 업체의 매출액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형마트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험합니다. 무점포가 아마 지금 1등을 하지 않을까,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15년도여서요.
요건 지금 무점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대형마트는 좀 주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 같은 경우가 지금 세 번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SSM이라 그래서요. 우리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또는 그 뭐 이마트 숍, 그 롯데 슈퍼 뭐 이런 좀 중규모의 그런 슈퍼들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백화점, 꼴찌가 편의점 되어 있는데 편의점은 업체 수는 엄청 많지만 워낙 소액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출액 면에서는 백화점보다 좀 적네요. 자, 우리 EBS에 나와 있는 부분들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업체 수 제일 적은 A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백화점이 되겠죠. 그럼 B는 뭐가 될까요? 대형 마트가 되겠습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죠? 편의점이 되겠죠. 자, 여기 무점포고요. 워낙 편의점이 많아서 지금 뭐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사자 수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 그 다음에 대형마트, 편의점, 무점포 이렇게 가고요. 매출액 변화에 있어서는 지금 대형마트가 1등, 그 다음에 뭐 편의점이 지금 여기 지금 무점포까지 따지면 무점포가 1등이네요. 그쵸? 대형마트가 2등. 지금 요거 바뀌었죠, 지금. 그쵸? 2017년도로 오면서 앞에 내용과 좀 바뀌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C 편의점이 3등, 우리 백화점이 4등으로 지금 밀려갔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매출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무점포 1등, 그 다음이 대형마트, 3등이 편의점, 꼴찌가 지금 여기서는 백화점이 되네요. 앞에랑 우리 교과서 부분이 좀 다르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우리 조그만한 시장 상인들 뭐 또는 소규모 업체들은 뭐 대형마트랑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변에 도움이 좀 될까라는 의견도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자유 같은 것들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통 시장들도 지금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쇼핑의 어떤 편의성 같은 것들 부분에서 주차장을 완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듯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상품권도 뭐 만들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 탐구활동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A 백화점이고요. 최소유구치 큽니다. 배후지역 넓습니다. 자, 우리 배후지역은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동종업체 간 평균 거리는 먼 편이죠.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이용빈도 적고요. 취급품목 많고. 편의점은 그거와 반대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스마트폰 토론에서 여기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과 반대, 또 자료 11번을 참고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같은 경우도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주시면 생활기록부에도 한번 반영을 선생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상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는 최소유구치. 쇼핑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소비공간은 복합상업시설. 자, 다음 시간은요. 자, 우리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공간 변화 이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어요.